2023년 10월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1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어김없이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1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제가 유난히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요즘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 중에 한국 소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강화길 작가님의 책 풀업입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48번째 책이에요. 제가 이 핀 시리즈를 즐겨봐서 아마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의 경장편을 만나볼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강화길 작가님의 이 책이 가장 근간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지수라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이 지수에게는 미수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미수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딸입니다. 미수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다부지고 똘똘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엄마가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딸이에요. 반면에 주인공인 지수는 조금 못 믿어온 딸인 거죠, 엄마한테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수는 엄마와 그리고 동생 미수에게 좀 모호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 악몽을 반복해서 꾸기도 하고요. 자, 어느 날 지수는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일 같은 시간에 러닝을 하는 여자를 발견하게 돼요. 지수는 그 여성의 강인한 에너지에 이끌려서 홀린 듯이 따라가게 되고 여기서 그 여자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돌연 등록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난생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지수는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인지 이 소설은 읽는 내내 좀 굉장히 개운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개운하다는 느낌이 뭐 주인공을 둘러싼 갈등이나 불편함 같은 게 싹 해소되어서 개운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주인공 주변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그 매듭을 풀어나갈 어떤 의지와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개운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기운이 좀 나기도 하고요. 이 강화길 작가님 소설은 다 굉장히 읽기 쉬우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어떤 소설을 골라도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화길 작가님의 풀업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번 책도 핀 시리즈입니다. 이서수 작가님의 몸과 여자들이라는 책이고요. 핀 시리즈에서는 44번째로 출간된 책이네요. 소설의 첫 문장대로 이 책은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백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장이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장에서는 마른 몸을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주인공 나가 등장해요. 이 나라는 인물은 성장 과정에서 마른 몸, 뚱뚱한 몸, 아름다운 몸, 추한 몸 이렇게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두 번째 장에서는 나의 엄마인 미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미복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지고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의 경험에서 얻어낸 욕망과 억압이 딸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3장에서는 나, 화자와 같은 세대를 사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몸에 대한 경험과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고 통할 듯 통하지 않거든요. 작가는 이러한 다양성을 봉합하지 않고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용이 무척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책에 등장하는 경험과 모든 에피소드들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즉,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슬프고 우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의미로 다가왔던 책이었습니다. 이서수 작가님의 몸과 여자들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예요. 2020년 11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이 책도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참 시리즈를 좋아해요. 이 초급 한국어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뉴욕에서 초급 한국어를 가르침과 동시에 그곳에서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인물이에요.
그 과정 중에 겪는 에피소드들이 담겨있는 소설인데 목차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런 말들이나 뭐 시간을 묻고 날씨를 묻고 일상을 묻는 말들, 그 말들이 이 책의 목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컨대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안녕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야 하잖아요. 이 안녕이란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 즉 영어 중에서는 peace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인공이 이 안녕하세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Are you in peace?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은 이 표현을 듣고 굉장히 재밌어하고 놀라워해요. 평안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약간 이상한 거죠.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익숙한 말들이 주는 낯선 의미들, 이 간극에서부터 떠오른 생각들, 여기에 얽힌 사연들이 이제 이 소설을 계속 가로지르는데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오는 어떤 신선함도 있었고요. 이 초급 한국어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책이기도 해요. 저도 재밌게 읽었고 연달아서 나온 중급 한국어도 제가 지금 사놓은 상태거든요. 그 책도 읽게 되면 여러분들께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였습니다. 네, 다음 책 소개해 드릴게요. 리민 작가님의 장편 소설 바르도입니다. 4부작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거는 1부고요. 정령조각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사실 저한테 너무너무 각별한 책이어서 제가 스페셜 픽으로 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쓴 리민 작가님이 그 예전에 지대너비앗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에서 김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팟캐스트가 종료된 후에는 이제 명상센터에서 자신의 전공인 명상과 동양 철학을 강의해 주시기도 했었죠. 저도 한 1년 정도 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 작가님이 돌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식이 감감해졌어요. 그 상태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온 책이 바로 이 책 바르도입니다. 이 책은 줄거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 인생의 여정을 담는 철학책이자 거대한 은유예요. 실제로 이 책의 세계관을 이용해서 앞으로 동양 철학과 명상을 강의하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교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이 책을 그냥 소설로서만 접하신다면 이 내용이나 화법이 굉장히 익숙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이 마치 설화처럼 삽입이 되어 있고 대사도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이 책의 모든 것이 삶과 죽음, 인간의 여정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해 볼까요? 주인공인 리하는 무하도라는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엄마, 아빠와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바다에 나갔다가 사망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도 사망합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리하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나무로 정령조각을 깎으면서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섬에 재현이라는 이름의 외지인이 찾아와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리하는 처음으로 이 재현을 따라 무하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마음이 어둡고 캄캄할 때 읽어보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읽으니까 진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인생의 방향과 자취도 이 책을 통해서 명상하듯이 떠올려 볼 수 있었고 옛날에 배웠던 것들도 이제 같이 겹쳐져서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다시금 큰 가르침을 준 책이었어요. 리민 작가님의 바르도 4부작 중 첫 번째 책 정령조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드디어 읽었네요, 이 책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 도서예요. 진짜 홀린 듯이 읽었네요, 이 책. 이 책의 줄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또 설명을 해야 하나?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나마 책의 초반부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화자가 되는 것은 나라는 인물입니다. 남성이고요. 너라는 인물도 등장해요.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나서 굉장히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둘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너라고 하는 소녀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높은 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이 도시를 굉장히 세세하고 면밀하게 묘사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더불어서
진짜 나는 그 도시에 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나의 그림자 같은 거다라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화자 역시 그 도시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러던 어느 날 소녀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요. 화자가 이 소녀를 오랫동안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소녀가 그 도시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초반 줄거리이자 뼈대가 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 두 세계 그리고 사라지는 인물들, 진짜 나와 그림자 나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들면서 이제 독자를 사로잡게 되죠. 하루키식의 이 기묘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또 해석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책이고요. 다른 무엇보다 이 책은 그냥 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 이 책을 해석을 하든 해석을 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이 재미라는 요소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서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유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었고, 물론 이 책의 의미를 요리조리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읽는 내내 독자를 휘어잡는 책, 소용돌이 같은 재미를 지닌 책,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었습니다. 스페셜 픽으로 꼽아보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소설이 끝났습니다. 에세이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해드릴 에세이는 나탈리아 긴츠부르그의 작은 미덕들입니다. 휴머니스트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200쪽 분량으로 길지 않은 책이에요. 나탈리아 긴츠부르그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설가라고 손꼽히는 인물이라고 해요. 저는 소설은 읽어보지 못했고 이번에 에세이로 이 작가를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에세이여서 제가 작가의 이름을 아주 잘 기억해두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에세이가 11편 실려 있는데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작가가 전쟁을 겪은 세대여서 하루아침에 집과 마을이 불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쟁 이야기도 실려 있고, 작가가 반파시스트 활동을 하다가 시골 마을로 추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실려 있습니다. 또 작가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영국에 가서 영국 사람들을 보고 영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 생각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시니컬하게 이 책에 에세이로 실려 있어요. 표제인 작은 미덕들이라는 이 에세이는 제목만 들으면 약간 작은 미덕들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에세이 같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큰 미덕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꾸만 작은 미덕들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아이들한테 외교술이나 화술 같은 작은 기술들을 먼저 가르칠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 같은 큰 가치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글쓰기에 대한 글, 그리고 작가의 인생을 쭉 펼쳐놓는 듯한 글들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나탈리아 긴츠부르그라는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거기에서 글의 아름다움과 사유들을 재생산하는 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에세이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좋은 에세이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낸 책이었습니다. 나탈리아 긴츠부르그의 작은 미덕들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이북으로 구매해서 읽은 책이고요. 김석중 작가님의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입니다. 이 김석중 작가님은 우리나라 1호 유품 정리사라고 해요. 동시에 장례 지도사이자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유품 정리하는 일 광고를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본 바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빈 물건들을 다 치우고 집을 깨끗이 하고 이런 청소와는 다르다고 해요. 정말로 예를 갖춰서 고인이 살던 공간에 입장하고 고인이 남긴 물건들을 통해서 고인의 살아생전 모습을 생각해보고 단순히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물건들을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예우를 갖춰 배웅하는 일을 유품 정리사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 유품 정리라는 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말년을 정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유품 정리를 또 요청해 주신다고 해요. 책에 실린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가진 물건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길 물건들에 대해서 자연스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감각이 굉장히 묘했어요. 아예 처음 생각해보는 영역이기도 했고요. 유품 정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유품을 정리하는지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덩달아 저와 제 주변의 물건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김석중 작가님의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였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4입니다. 11분의 저자님들이 같이 쓰신 책이에요. 미래의 창에서 10월에 발간된 책입니다.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때쯤이면 아, 이제 연말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실감하고 있어요. 올해도 뭐 벌써 2달밖에 안 남았네요. 다가오는 2024년은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해 띠동물 이름을 담아서 드래곤 아이즈라는 10글자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어느 매체에서고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가 인생의 활용 점정을 찍어보자 하는 의미로 이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리뷰해둔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링크를 통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책에 대한 전체적인 저의 감상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이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였어요. 현대인들이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밀도 있게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 키워드인데요. 그만큼 시간이 아주 중요해진 거죠. 모두가 빠르게 무언가를 이뤄내고 습득하기를 원하고요. 이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에 다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진짜 이번 트렌드 코리아는 읽으면서 뭔가 숨이 가쁘다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초조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불안감과 초조함을 내년에는 잘 컨트롤 해나가야겠다. 나만의 고유한 속도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금보다 비싸진 시대지만 뭐 역설적으로 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덜 종종거리고 스스로에게 좀 더 여유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자세한 리뷰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매년 이맘때쯤 출간돼서 저를 정말 즐겁게 해주는 책, 트렌드가 변화하는 형태와 속도를 알기 위해 한 번쯤은 읽어두면 좋을 책 트렌드 코리아 2024였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창작가 비평 200호입니다. 이 창작가 비평이 출간된 게 1966년. 이 책이 반세기 이상 발행되어 온 거죠. 이 발자취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보는 뭐 월간지와 개간지들 많은 책들이 금방 폐간되곤 해서 아쉬웠는데 그런 와중에 여기 찍힌 이 2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200호의 주제 단어는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와 관련된 아주 예리한 논평들 그리고 인터뷰들이 실려 있고요. 시와 소설, 산문, 평론들이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롭게 여겨진 책이었어요. 특히 이 소설 라인업이 굉장했는데 김금희, 장류진, 정용준, 최진영 작가님이 이번에 소설 실어주셨거든요. 약간 이름만 들어도 지금 한국 문학의 미래 같잖아요. 저는 일단 제가 흥미로운 부분들을 먼저 뽑아서 읽고 지금 천천히 이제 처음부터 전체 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서 골라서 읽어보는 글도 매력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글들을 읽는 재미도 굉장하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요 창작가 비평 200호 리뷰하면서 제가 같이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창작가 비평 홈페이지가 마침 딱 맞춰서 리뉴얼을 완료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여기서 구독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기 구독권이 굉장히 다양한 사은품 그리고 큰 할인폭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정기 구독권을 신청하시면 1966년에 나온 1호 책부터 지금까지의 책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읽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은품과 할인이 함께 들어간 이벤트는 11월 19일까지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글이 다채롭게 실려 있어서 큰 즐거움을 주는 책 창작가 비평 200호였습니다. 네, 이렇게 공백이가 2023년 10월에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1권의 스페셜픽 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도 책 한 권 한 권의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영상의 소개 언어와 글로 쓰는 소개 언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올해도 2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2달간도 더 좋은 책들 읽고 또 리뷰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공복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